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결혼을 생각하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준비를 시작하려고만 했지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상견례를 한 건 아니니까 파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도 하네요. 정확하게는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다 그냥 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 결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저와 남자친구의 연애사부터 짧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이고 처음 만났던 당시에는 32살의 나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었지만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평생을 생각할 만큼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연애도 좀 귀찮았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만 해도 외롭고 쓸쓸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힘들다고들 하던데 저는 오히려 일부러 부모님 댁에서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마저 하고 있었죠. 물론 거기에는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잘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한 탓도 있었겠지만요. 하지만 조금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을 찾는다면 다른 조건 같은 건 상관없이 그 사람만 보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 남자친구는 저와 정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줄곧 사람은 큰 하자가 없다면 누구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길이라고요. 경상도 남자들이 원래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사고방식은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에서나 볼 법한 보수적인 결혼상 그 자체였죠. 저도 뭐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건 각자 다른 법이니 그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화학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에서도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도 전공 관련 회사에 취직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계통의 일이 대개 그렇듯이 여자보다 남자가 대부분인 직종이었고 원하던 쪽으로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한 일은 제 생각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강도뿐만이 아니었죠. 남초 회사 특유의 군대식 문화로 잦은 회식 강요와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 문화가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덕분에 중간에 몇 번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올까 싶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입사했는데 제 능력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사내 분위기 때문에 여기서 관두고 나온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텨서 진급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같은 부서의 롤모델이 될 만한 여자 선배도 있었고요. 그분을 보면서 저도 몇 년 뒤에는 꼭 저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신입딱지를 떼고 시간이 좀 흐르니 일도 손에 있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도 생겨 한결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 대리에 진급했을 때 친한 오빠의 소개팅으로 만난 게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구급 공무원 공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만날 당시에는 8급으로 진급한 상태였고요. 원래는 다른 회사 입사를 준비했지만 취업에 실패해서 뒤늦게 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꾼 터라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저는 여러 차례 소개팅과 두어 번의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전부 몇 개월 못 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늘 피곤하고 여유가 없으니 상대를 배려하거나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요. 이 상태로는 천년의 이상형이 사귀자고 와도 제대로 된 연애가 힘들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유가 생긴 뒤에 나간 첫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남자친구와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에게 예외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가져왔던 생각이나 연애 스타일을 기꺼이 바꾸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상형이나 가치관이 바뀐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요. 예를 들면 평소에 공무원은 조금 고지식하고 재미가 없다는 편견이 있어서 만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반신반의하며 나온 자리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또래답지 않게 조금 고루한 면은 있었지만 말을 재치 있게 하고 유머 코드가 맞아서 저를 즐겁게 해주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만났을 때 서로 즐겁고 재미있는 게 최우선인 사람이라 매우 호감이 되는 요소였죠. 그 밖에도 저는 밖에서 하는 활동적인 운동과 취미를 좋아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남자친구와 함께 즐기는 걸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면 밖에서는 테니스나 실내에서는 스쿼시, 겨울에는 스키나 여름에는 스노클링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정적인 타입에다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도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건 그저 야구나 축구 관람이나 시원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정도였어요. 오죽했으면 제 친구가 저희를 보고 너희는 남녀가 뒤바뀐 거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태생적으로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걸 잘 못해서 카페에서도 커피를 10분 만에 원샷하고 밖으로 놔두는 타입이었는데 카페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나란히 붙어서 데이트를 하려니 저도 카페에 취미를 붙이는 수밖에 없었죠. 막상 해보니까 또 그렇게 못 견딜 만한 것도 아니었고요. 나중에는 제가 먼저 카페에 가자고 해서 남자친구보다 책을 더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실내 클라이밍 하러 가볼래? 클라이밍? 응, 이번에 새로 생긴 암장이 있는데 친구가 다녀왔는데 너무 괜찮더래. 나 자기랑 딱 한 번만 같이 해보고 싶다. 아니, 난 별로 안 가고 싶어. 나 더운데 땀 흘리는 것도 싫고 그런 운동에 취미 없는 거 알잖아. 진짜 어떻게 단 1초도 고민을 안 해보고 칼같이 거절을 하냐? 그렇게 싫어? 미안한데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네. 대신 주말에 우리 다른 거 하러 가자. 야구 보러 가는 건 어때? 내가 표는 예매해둘게. 이렇게 남자친구는 싫은 건 목에 칼이 와도 안 하는 편이었지만 대신 제가 좋아할 만한 절충안을 내놓는 걸 잘했습니다. 저는 구기 종목 관람도 좋아해서 야구나 축구, 농구 전부 다 즐겨보는 편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서 경기를 보는 걸 더 좋아했지만 바깥 데이트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경기장에서 관람을 하자고 권하는 시기였죠. 아무튼 이렇게 저희는 서로 맞춰가는 연애를 시작해서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원래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이잖아요. 저는 연애를 하기 전보다 한 후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건강한 연애 방식이라고 생각해왔고 그 생각은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순위는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그 연애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조건이었죠.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는 데는 서로가 서로에게 평생 신뢰를 지키고 의지가 되어줄 것. 이게 저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친구는 결혼하기에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그렇게나 많이 한다는데
속사정을 들어보면 다들 연애를 짧게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상대를 충분히 알만한 시간을 거쳐왔는데도 결혼에 실패했다면 그건 대부분 연애 때의 그 모습이 변치 않으리라는 상대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 역시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거짓으로 꾸며내다 결혼한 뒤에 바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직설적인 편이라 속에 있는 말을 대부분 숨김없이 하는 성격이었고요. 이 부분은 어쩌면 단점일 수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나 돌려 말하는 걸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남자친구를 지켜보면서 결혼해서 이 모습 그대로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완벽하지는 않았고 결혼을 하기에는 단점도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잘하고 어디 가서 한눈을 파는 성격도 아니니 바람도 피우지 않을 것 같았고 그 정도면 서로 평생 믿음을 지키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 내년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 역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시작했고요. 하지만 정작 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예비 시누이였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이 어렸는데 작은 회사의 경리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성격에다가 실증도 잘 내는 편이라 한 회사를 진득히 1년 넘게 다닌 적이 없었죠. 오죽했으면 이번이 제가 알기로 벌써 4번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자주 관두는데 자꾸 이직이 되는 것도 능력이면 능력이다 싶기는 했습니다. 게으른 천성이야 본인 문제지만 중요한 건 씀씀이가 크고 사치까지 심해서 자꾸 시댁 식구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엄하시니 대부분 본인 오빠에게 자주 빌렸죠. 카드값을 메워야 하니 친구에게 소액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하면서요. 말은 빌린다고 하는데 갚은 적이 없다고 하니 사실은 그냥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월급날이 다가오기도 전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울고불고 떼를 쓰기 일쑤였습니다. 빌려달라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작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였죠. 그러면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수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고는 했고요. 대학생 때야 그렇다 치지만 이제 32이니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저렇게 한 푼 두 푼 자꾸 도와주면 버릇만 더 나빠질 텐데 내버려두는 시댁 식구들과 남자친구도 그랬고요. 직장인 수중에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빌린다는 사실도 기가 막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다 치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 버릇을 못 고치고 도와달라며 손을 벌릴 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얘기 나와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영현 씨도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다면서요? 네, 나이도 많고 얼굴도 완전 아저씨상이라서 제 스타일은 아닌데 돈은 많아요. 부모님이 엄청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번화가에 상가 건물 큰 것도 하나 갖고 있다고 하던데. 돈도 중요한데 성격은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자 성격이야 거기서 거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예쁘기만 하면 성격은 남자들이 알아서 다 맞춰서 기니까 못생긴 게 문제지. 나중에 딸이라도 낳았는데 아빠 닮아서 못생길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 야, 김영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남자 얼굴 따질 때야? 그리고 너 결혼하고 싶으면 입 조심 좀 해. 그 사람 앞에서도 지금처럼 가볍게 좀 얘기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예비 시누이가 어떤 성격일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다행히 예비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얼굴은 엄청 예쁜 편이었어요. 동네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꾸미기도 잘 꾸미고 확실히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한결같이 주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문제는 저 실증 잘 내는 성격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거기다 변덕도 심하고 까다로워서 연애를 시작해도 몇 달을 채 못 가서 헤어지고 또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를 끝도 없이 반복해 댔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도 올해 벌써 3번째 남자친구였어요. 걱정 마. 식구들 앞이니까 내가 이러지 설마 그 사람 앞에서 이러겠어? 그리고 웬 참견이야? 오빠 일이나 잘해. 그 월급에 신혼집 구할 돈이나 있어? 아유, 기집애 저거 언제 철들지 진짜. 어떤 눈먼 놈이 널 데려갈지 참 걱정이다 걱정이야. 남자친구의 타박에도 예비 신우이는 귀뚱으로도 안 듣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철이 없는지. 참, 제 여동생이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혼내기라도 했을 텐데 남의 여동생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라도 알아서 정신을 차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죠. 아니,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오빠 돈 없잖아. 엄마도 걱정하던데? 그걸 쓸데없이 네가 왜 걱정해? 우리 일에는 신경 꺼. 언니는 모아둔 돈 좀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을 좀 많이 받나? 우리 오빠는 알다시피 직장에서 아주 쥐꼬리만큼 벌잖아요. 언니 돈 아니면 신혼집 구하기 틀린 것 같은데. 나는 공무원이랑 결혼 못해. 그 돈 가지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예비 신우이 말처럼 신혼집 구할 돈도 문제였어요. 예비 신우이가 대놓고 말을 꺼내자 남자친구가 슬며시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면서 둘 다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주제였죠. 아무래도 돈 문제이다 보니 서로에게 민감한 주제니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서였어요. 하지만 계속 이대로 어영부영 뭉갤 수도 없는 일이었고 조만간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말을 꺼내야만 했죠. 그리고 저는 아마 그게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성격상 먼저 말을 하고 싶었다면 얘기를 꺼내도 진작에 꺼냈을 텐데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제게 어렵게 할 말이 있거나 제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이 되자 남자친구가 웨딩 박람회 예약을 해두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조금 뜬금없다 싶기도 했지만 곧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 다 장남 장녀인데 집안에서도 결혼한 형제자매가 없어서 사실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대충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뭘 선택해야 하고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걸 알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앞으로 결혼식 예산을 짜는 데에도 그럴 테고요. 도착한 웨딩 박람회장에는 예비 신혼부부가 넘쳐났습니다. 다들 결혼을 안 해서 탈이라더니 이 많은 커플들이 다 결혼을 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믿기지 않는 건 결혼 준비 비용이었죠. 방금 결혼 비용이 얼마라고요? 기본 비용은 여기 표시된 금액에서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결혼식은 사실 다 옵션으로 시작하는 거라서요. 최종 비용은 신랑 신부님이 선택하시는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저희를 상담해준 웨딩 플래너분의 말에 따르면 어떤 옵션으로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가격이 작게는 2~3배에서 많게는 5배 넘게까지도 뛸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제일 저렴한 버전이었고요. 이걸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형편없는 구성이었는데 심지어 그것만 해도 제가 생각한 예산대를 훨씬 초과해버리지 뭐예요? 거기다 가정 견적까지 내고 나니
저는 조금 아찔해지더라고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카드사 할인이며 직원 할인이며 온갖 할인을 다 갖다 붙였는데도 나온 신혼가전의 기본 견적만 1,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그날 웨딩홀부터 시작해 신혼살림까지 견적을 받은 금액을 다 합치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와서 웨딩 박람회장을 나오며 저희는 둘 다 잠시 말이 없어질 정도였죠. 사실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워낙 귀찮은 걸 싫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특별히 꿈꾸는 결혼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기본은 갖추는 게 하객에 대한 예의잖아요? 자기 아까 보여준 곳 중에 마음에 드는 웨딩홀 있어? 사실 제일 예뻐 보이는 곳은 있었는데 거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더라고. 자기만 괜찮으면 나는 맨 처음 웨딩홀로 했으면 좋겠어. 그 제일 저렴한 곳? 거기는 좀 그렇지 않아? 주차도 불편하고 예식 시간대도 4시잖아. 요즘 4시에 결혼식들 많이 해. 어차피 시내 아닌데 대부분 택시 이용하지 않을까? 여기로 하면 웨딩홀 비용 50% 할인해준다던데 괜찮지 않아? 아니, 싼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결혼식 오는 손님도 생각해야지. 거기는 음식 맛도 그냥 그렇다던데. 차라리 비용은 다른 데서 줄이자.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본격적으로 견적을 받고 나니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던 남자친구의 짠돌이 기질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성비라는 말을 아세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좋은 걸 찾는다는 뜻인데 제 남자친구는 정말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꼭꼭 통신사에서 주는 공짜 쿠폰을 기다렸다가 사용하고 어디 체인점에 커피를 먹으러 가도 할인이 되는 기프트콘을 미리 구매해서 사 먹는 사람이었죠. 만약 눈앞에 보이는 제일 가까운 카페가 해당 기프티콘을 쓸 수 있는 체인점이 아니면 굳이 먼 길을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뿐인가요? 1+1이라면 아주 환장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먹고 싶었던 과자가 그게 아닌데도 1+1 행사를 하고 있으면 다른 거 집어들 정도였죠. 그것도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공무원이라 월급도 적은데 펑펑 낭비하는 모습보다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요. 하지만 점점 정도를 너무 지나쳐서 제가 학을 뗄 지경에 이르렀죠. 하루는 날도 더운데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메뉴 대신 자꾸 다른 식당에 다른 메뉴를 먹으러 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음식점에서 오픈 행사를 하고 있어서 서비스로 나오는 비싼 메뉴가 있다고요. 그걸 먹으러 가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는 저런 행동도 그나마 좋게 이해하고 참아 넘겨줄만 했지만 그날따라 쌓이고 쌓인 게 폭발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한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자제하더라고요. 본인 혼자서야 기프트콘을 쌓아두고 쓰든 몇 킬로를 걸어 돌아가서 뭘 사 먹든 제할 바가 아니었고요. 제발 저와 데이트하는 동안만큼은 참아달라고 부탁했죠. 돈을 조금 쓰더라도 그냥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자고요.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한동안은요. 그런데 이게 웬걸. 결혼식 예산이 본인 예상 범위를 초월해서 늘어나자 다시 그 몹쓸 병이 발동하게 된 겁니다. 물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간다면 저에게도 나쁠 게 없었죠. 어차피 이제 결혼할 거라면 앞으로 쓰는 돈이든 모으는 돈이든 모두 부부가 같이 쓸 공동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에까지 극한의 가성비를 발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축하해주러 오신 하객들에게 맛있는 밥은 대접해야 할 것 아닌가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말이에요.
요즘은 워낙 결혼식이 많아서 웨딩홀 잡기가 제일 어려우니 투어를 하러 갈 웨딩홀 후보군을 결정하는 대로 빨리 알려달라던 웨딩 플래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웨딩홀 선택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저희는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남은 준비 과정에서 갈 길이 구만리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타협을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해나갈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생길지 벌써부터 약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희는 적어도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결국 약간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사정을 들은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모두 인생에 결혼은 한 번뿐이다. 그런데 한 번뿐인 결혼식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큰 그림을 놓치는 법이야.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웨딩홀 문제는 내가 맞는 거 아니야? 하객들 시간 내서 일부러 멀리서 오시는데 그 웨딩홀이 말이 되냐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현실에 맞춰서 타협을 해야 하는 법이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란다. 네 말도 물론 일리가 있고 엄마야 우리 딸 편이지만 너도 영호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혜롭게 서로 양보하는 법도 배워야 해. 처음에는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엄마 말씀이 맞더라고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결혼에 큰돈 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한 건 제 쪽이었죠. 결국 웨딩홀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튿날 남자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돈도 중요하지만 오는 하객들도 생각해야 했는데 웨딩홀은 내가 말한 것 말고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으로 하자. 아니야, 나도 너무 내 고집만 피웠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우리 적어도 이런 걸로 싸우지는 말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잖아. 안 그래?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결혼식은 사실 따져보면 의식에 불과한 거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평생을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인데 결혼식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이번 일로 서로 각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적어도 무슨 일이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고요. 그 뒤로 저희는 한동안 그전보다 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자꾸 조바심 내서 서두르려던 결혼 준비도 조금 천천히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하자고 결정한 뒤로는 급할 것도 없었고요. 사실 결혼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다 보면 좋은 걸 고르기 위해 더 비싼 추가금을 내고 더 비싼 옵션을 골라야 하고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침 저도 회사 일이 한창 바쁜 시즌에 들어갔고 남자친구도 지역 축제 준비니 뭐니 하면서 요즘은 주말에도 동원되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딩 플래너에게 웨딩홀 투어 일정만 잡아달라고 말한 뒤 다른 일정은 스톱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을 한 번씩 밖에서 가볍게 뵈었고요.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둘 다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첫인사에서도 마음이 걸릴 만한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긴 얘기를 할 정도로 오래 뵙지를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식사 자리를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또 회사에 가봐야 했었거든요. 요즘 연구과제 때문에 계속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또 2달쯤 흘렀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바쁜 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처음으로 여유롭게 맞는 주말이었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통해서 저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 주말에 다시 예비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댁에는 예비 시누이와 예비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친한 고향 친구분 결혼식이 있어서 마침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고요. 앞에 인사드릴 때는 밖에서 만난 터라 예비 시댁은 이번이 첫 방문이었는데 도착한 곳은 제 생각보다 훨씬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주택이었습니다. 집안에도 화장실이 있기는 했는데 마당에 있는 화장실과 창고로 쓰고 있다는 건물은 심지어 슬레이트 지붕이었고요. 슬레이트 지붕 자체도 저는 옛날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나 본 게 마지막 기억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보는 것도 예의가 아닌지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남자친구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군데군데 까맣게 탄 자국이 있는 노란 장판이 깔려 있었고 창문 샤시는 오래되어 바람에 덜컹거리는 통에 중간중간 대화가 잘 안 들린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며 벽지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냥 딱 봐도 한눈에 집안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귀던 초반에 남자친구에게서 시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이건 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실망스럽다거나 제가 이 결혼을 물러야 할 이유가 된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도 박봉인 걸 알고 만났는데 경제력이 중요했다면 애초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내어오시는 냉수 한 잔을 마시며 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이런 형편이었으면 저라도 남자친구처럼 짠돌이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저는 결국 그 집에서 나오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자리에 앉아서 짧은 담소를 나누다가 문득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은 특별히 바라거나 간섭할 일은 없으니 결혼식은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준비하고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희끼리 의논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아마 대출을 받든지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천천히 하자고 얘기가 나온 이후로 결혼식 날짜도 아직 1년이 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해서 아직 신혼집 얘기는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아직도 의논을 안 하고 뭐 했어? 그 문제는 저희 둘이서 차차 얘기해 볼게요. 지훈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영우 모은 돈도 별로 없고 우리 집에서도 보태줄 형편은 못 된다. 그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대출 많이 받는 것도 나는 좀 별로다. 내 친구네 아들내미 결혼하는데도 보니까 집 사느라 대출을 너무 받아서 한 달에 은행에만 몇백만 원씩 돈이 나간다더라. 이게 말이 되니? 젊은 애들이 간두고 그렇게 큰 빚을 겁도 없이. 엄마, 요새는 다들 그렇게 집 사요. 빚 없이 누가 집을 사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왜 빚 없이 집을 못 사? 너희 사촌형도 형수가 집 해왔잖아. 장인어른이 새 아파트 떡하니 사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어쩐지 다음 대사가 제가 달가워하지 않을 듯한 말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적중했고요.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시작하는 게 뭐가 나빠? 요즘은 남자가 꼭 집 해와야 하는 세상도 아니고. 안 그러니 지훈아? 대놓고 집을 해오라는 말씀보다 더 직접적인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해결하려고요. 시댁 도움도 안 받고 친정 도움도 안 받고요. 내가 알기로 예비 사돈댁 형편은 꽤 괜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딸 자식 결혼하는데 설마 한 푼도 안 보태주시겠어?
그래, 신혼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도움은 좀 주시는 거 아니니? 엄마, 그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는 가만히 못 있어? 등신같이 왜 이런 얘기를 못해? 결혼할 사이라면서 서로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예비 시누이는 옆에서 흥미진진하다는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본인의 어머니를 말렸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미리 약속한 게 있는데 양가 도움을 안 받기로 한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요. 양가에서 안 받기로 했다고? 네, 부모님이 지금까지 저희를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을 생각 없고요. 저는 다시 한번 시댁에서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당신 아들을 향해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왜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했냐며 당장이라도 뭐라고 하고 싶으신 얼굴이었죠. 저는 그 얼굴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요. 그래. 아이, 그건 뭐 너희끼리 의논을 한 얘기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결혼 후에는 생활비는 누가 관리하는 거니?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저희 아직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주제라서 저는 조금 벙쪘습니다. 남자친구가 눈치채고 얼른 나서서 대답했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본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사! 돈 얘기는 결혼 전에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일수록 사전에 매듭 지어야 하는 거라고. 지훈아, 영호가 우리 생활비 겸 용돈으로 매달 주는 돈이 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오는 건지 확실히 하고 싶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마 그날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생활비 겸 드려야 하는 돈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저와 다시 의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돈 얘기를 이렇게 저에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것도 당황스러웠고요. 그렇다고 시댁 어른들이 용돈을 안 받으면 생활이 안 되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은 돈이 적다 뿐이지 예비 시어머니, 시어머니 두 분 모두 아직 장사를 하고 계셨고 얼마 안 하지만 땅도 조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돌아보니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데 저러고 있으니 결국 이것도 제가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의논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일단 그 자리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 같은 예비 시댁에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집을 나와서 저희는 곧장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일단 용돈 문제 말인데 용돈 드릴 수는 있어.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요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용돈 없이 생활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 이전이야 그렇다 치고 결혼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 살림을 살아야 하잖아. 그렇기는 하지. 아주 조금만 드리면 안 될까? 어차피 지금도 많이 드리는 건 아니야.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용돈을 드리려면 양가에 똑같이 드려야지. 우리 부모님께도 드릴 거야? 들어야 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께도 드릴 거냐는 말에 남자친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대답으로 알 수 있었죠. 그럴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돈 안 받기로 한 거 아직도 변함없는 거지? 어머님은 자꾸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 우리 약속한 거잖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는 그 대답에 저는 화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하는 말에 기분이 상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저도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드린 용돈을 더 드리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서 큰 욕심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알겠어. 그리고 집은 내가... 그리고 신혼집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막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사실이었지만요. 몇 년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던 아파트였는데 부모님이 미리 증여를 조금 해주신 덕에 대출 없이 매매를 끝낸 집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 컸어요. 부모님은 이미 그때 제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까지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염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집은 매매 직후 세입자를 구해서 그 뒤로 계속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 남자친구에게도 신혼집을 쓰자 말자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이 아파트는 저희가 다니는 직장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죠. 끝까지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고 남자친구가 먼저 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도 밝힐 생각이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던 참이었고요. 그런데 제 말을 막은 남자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나 손자리 들어왔다고? 뭐? 여자 쪽에서 신혼집까지 해준다는 선짜리래. 사실 어머니가 자꾸 나가보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 물론 나는 싫다고 했지.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자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선을 봤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마당에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라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 그냥이라는 말의 뜻을 짐작을 했습니다. 신혼집도 해준다고 할 정도로 좋은 선자리가 들어오는데 본인은 저를 위해 걷어찼으니 제가 고마워해야 한다던가 뭐 그런 뜻이 아니었겠어요? 거기다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도움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했던 그 수많은 거절들을 생각하면 지금쯤 그 집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반대하고 있을지는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눈치 없는 남자친구가 또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싫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남자는 저와 신의를 지키고 평생 의지가 될 사람이었지. 어머니의 말에 휘둘리면서 눈치도 없이 얘기나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헤어지자는 제 말에 처음에는 울고불고 붙잡던 남자친구도 몇 시간을 못 가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딴판이어서 저는 하마터면 다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건지 싶은 착각마저 들었죠. 아마도 거기에는 제가 아니어도 결혼하려고 줄을 섰다는 그 선자리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싶었고요. 참, 결혼을 하니마니 별일을 다 겪었는데도 헤어지는 건 그렇게도 쉽더라고요. 말 한마디면 남처럼 끝나는 게 연인 사이였죠. 하긴 부부라도 별다를 게 있었겠어요? 이혼하자는 말이면 가족에서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전해 듣기로 별별 후에 그 사람은 누군가와 열심히 선을 보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때 말했던 선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 한 번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뭐 그런 자식이 다 있냐며 분해하셨습니다. 그 집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마당에 화를 낼 필요도 없었고 화도 미련이 있을 때나 나는 거잖아요.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정신없이 일을 했고 원하던 자리에 이직을 했습니다. 연봉도 많이 올려받았죠. 그리고 새 직장에 한창 적응하고 있을 때쯤 뜻밖에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아니, 이제는 헤어졌으니 그것도 아니었지만요. 지은이 너한테 사실 아파트가 있었다면서? 아니, 어떻게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니? 너도 애가 참. 저희가 헤어진 직후에 전 남자친구가 제 지인을 통해서 제가 사실 아파트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헤어진 마당에 다시 연락하기도 그렇고 본인도 새로운 선자리를 나가보자 싶은 마음에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줄줄이 나갔던 선자리도 모두 파토가 나고 그제서야 다시 제 생각이 났는지 한탄 삼아서 본인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자마자 지금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세상에, 그 아파트가 5억이나 된다며. 그럼 그렇지. 친정 부모님이 자식 결혼한다는데 한 푼도 안 도와주실 리가 있겠니? 내가 이상하다 싶었어. 도대체 무슨 말씀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았다며? 그래서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들었어. 너희들 행복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짧았다. 이 결혼 다시 진행하거라. 예비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붙들고는 그러면서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소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들리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그 집 팔아서 3억은 신혼집 얻고 2억은 네 시누이 신혼집을 구해주는 게 어떨까 싶구나. 3억짜리 아파트도 요즘 잘 나온다면서. 신혼부부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도 그렇고. 네? 아니, 영연이 그것이 이번에 결혼을 하겠다고 난린데 모은 돈이 1,000만 원뿐이라고 했더니 글쎄 남자 집에서 반대를 했다지 뭐니. 경제 개념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하면서 말이다. 시댁에 돈도 많다더니 하여튼 있는 집이 더하다니까. 아무튼 이 결혼 놓치기는 너무 아깝지 않니? 혼수라도 해야 하는데 그 돈으로 신혼집이라도 장만해서 가면 거기서도 귀한 대접 해줄 거고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제가 왜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을 팔아야 해요? 그것도 제가 쓸 것도 아니고 시누이 신혼집을 사주라고요? 기가 차네 진짜. 결혼하면 영연이가 네 여동생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시누이 위해서 그것도 못 해줘? 정신 좀 차리세요. 저 그 집안에 시집갈 생각 추호도 없고요. 박봉의 집안마저 별 볼 일 없어도 남자친구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제가 징그러울 정도예요. 경제 개념 없는 시누이에 돈도 없고 철도 없는 남자친구, 거기다 징그럽게도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까지. 아주 저 집안이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죠. 지금 생각하니 그때 들어왔다던 그 선자리가 어느 집 아가씨인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저 집에 끌려가서 남의 집 장손 노릇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한편으로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오픈하지 않은 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데는 역시 돈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파혼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속 시원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세입자가 나간 그 아파트에 혼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그 집안을 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던 것 같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